책 읽어주는 우진입니다. 당신이 꽃같이 돌아오면 좋겠다. 생애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들에게 배운 삶과 행복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하루하루의 삶이 죽음과 동행하는 시간임을 무의미한 것 같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려 노력하는 글 쓰는 요양보호사 고재욱님의 삶의 기록물입니다. 누군가에게 글은 인생의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글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일은 분명 슬프고 아프지만 아픔 사이로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은이 고재욱, 발행처 주식회사 웅진 싱크빅. 삶의 마지막을 위한 연습. 휠체어에 옮겨진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들릴 듯 말 듯 희미한 신음소리가 맥없이 새어나왔다. 사설 구급대원이 황급히 허리를 숙이고 휠체어 발판 밖으로 떨어진 할머니의 왼발을 받쳐 올렸다. 환자복의 허벅지 가운데께 붕대로 동여맨 자리가 위로 불쑥 솟아 있었다. 몇 주 전 사고가 있었다. 휠체어로 이동하던 중에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졌다. 그 일로 할머니의 왼쪽 넓적 다리뼈는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수술을 해야 했겠지만 의사는 할머니 연세로는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할머니 가족들은 수술을 포기했다. 할머니는 석고 고정판을 왼쪽 허벅지 아래에 받치고 붕대를 칭칭 감은 모습으로 요양원에 돌아왔다. 입원한 지 3주 만이었다. 평소 잘 웃던 할머니의 얼굴엔 고통만 남아 보였다. 그 일이 있은 후로 할머니는 식사를 거의 못했다. 죽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할머니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괜찮을 거라고 말하지 못했다. 나는 할머니가 괜찮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자주 죽음을 마주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숨이 꺼져가는 누군가의 삶의 끝자락에 자주 끼어 있다. 그럴 때 나는 고통에 일그러진 죽어가는 환자와 그걸 보며 절절한 울음을 토해내는 가족들 사이에 덤덤히 서 있다. 사람들이 까짓것 죽기밖에 더하겠어 라고 말할 때가 있다. 이 말대로라면 죽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 삶을 원하는 만큼 즐겁게 살다가 적당한 나이가 되면 며칠 앓다가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아픈 노인들은 삶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죽음의 몇몇 징후가 보인 후에도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죽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그 곁을 지키는 이에게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시간이 된다. 지긋지긋한 고통의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삶이 끝날 것 같은 날이 오지만 생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노인은 들숨과 날숨의 간격이 갈수록 길어지는 며칠의 최종 관문을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호흡을 멈추고 삶을 마무리한다. 죽음에 이르는 길은 단숨에 끝나지 않는다. 할머니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할머니 머리 위로 매달린 링거줄도 늘어갔다. 잠시 맑은 정신으로 돌아올 때면 나를 그만 보내라고 소리쳤다. 몇 마디의 짧은 비명을 쏟아낸 할머니는 다시 호흡기에 의존해서 잠이 들었다. 보호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그런 할머니를 지켜보다가 한쪽에 마련된 간이 침실에서 새우처럼 구부린 채 선잠에 빠지곤 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할머니와 보호자들은 누가 더 아픈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초췌해져 갔다. 그러는 동안 나는 묵묵히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비위간에 영양액을 투입하고 눈을 감은 할머니에게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다. 그것이 내 일이었고 나의 일이란 슬픔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할머니와 보호자, 그리고 나는 할머니의 마지막 삶을 위해 꽤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늘 두렵다. 더러는 죽음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듣기도 한다. 직접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해석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죽음의 외형적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죽어가는 이의 마음은 볼 수 없다. 환자 대부분은 죽음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사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직접 물어볼 수 없다. 그저 짧아진 들숨과 길어진 날숨의 거친 호흡 소리만 들릴 뿐이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잡았던 손을 떨어뜨리며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과연 죽음의 순간에 환자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환자의 의식이 온전할 때 그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반응이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100여 명의 죽어가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죽음을 두려워했다. 나 또한 죽음이 두렵다. 나는 그들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죽음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죽기까지의 과정을 두려워한다는 것. 나 역시도 그게 제일 두렵다. 젊거나 아직 건강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 요양원을 방문하는 봉사자나 노인들을 보살피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저마다 죽어도 괜찮은 나이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저 정도 오래 살았으면 뭐 라는 식이다. 하지만 그 기준의 대상은 늘 다른 사람일 뿐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워보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 삶의 마지막이 죽음인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나는 아직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10여 년 동안 100여 명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막연하게 기다렸다. 겉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심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꺼렸다. 또 다른 이들은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고 실제 죽어가는 과정을 알고자 했다. 죽음에 대해 겉모습만 알고 있던 사람과 죽음의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의 마지막 태도는 너무나 달랐다. 전자가 자기 죽음을 부정하고 외면하며 두려움에 떨었다면 후자에 속하는 이들은 때가 되자 죽음을 맞아들이는 모습이었고 삶이 향하는 마지막 걸음을 신뢰하는 눈빛이었다. 자기 죽음을 스스럼 없이 생각하던 사람들은 곧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올 것을 알았지만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가족들과 나를 위로하기까지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죽음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삶과 죽음은 언제나 거울을 마주하듯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낯설고 무섭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며 지레 겁먹고 떨거나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다. 전 인류 중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니까. 삶이라는 이야기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결코 피할 수 없다면 당당히 마주하는 편을 택하고 싶다.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 나는 아직 아니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타인의 죽음에는 관대하고 나의 죽음에는 반쯤 눈을 감고 있었다. 이제 나는 눈을 뜨고 미래의 죽음을 살펴보려고 한다.
현재의 삶을 위해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기억은 머리가 아니라 몸에 새겨진다. 할머니는 복도에 앉아서 말없이 오가는 사람들을 살피며 두리번거렸다. 양반 다리를 하고 등을 벽에 기댄 처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기도 했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것도 같았다. 할머니와 원활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다. 큰 소리를 내도 할머니는 잘 듣지 못했다. 길가에 코스모스가 활짝 핀 날에 할머니 가족이 면회를 왔다. 딸과 손녀딸이었다. 딸은 동네 주민이어서 나와도 안면이 있던 터였다. 손녀딸은 2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엄마, 나 왔어. 딸이 엄마를 불렀지만 할머니는 묵묵부답이었다. 엄마, 나 누군지 모르겠어? 나 누구야? 할머니는 처음 본 사람을 대하듯 딸을 쳐다봤다. 이미 할머니의 상태를 알고 있는 보호자였지만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다. 딸은 못내 아쉬운 듯이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엄마 딸도 몰라보고 어쩌나. 나야. 할머니는 눈만 끔뻑일 뿐이었다. 곁에 있던 손녀딸이 거들고 나섰다. 할머니, 저예요. 할머니 손녀딸. 맨날 할머니 무릎 베고 자던. 그러더니 손녀딸은 덥석 바닥에 누워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뉘었다. 그때 할머니의 손이 자연스럽게 손녀의 얼굴을 향했다. 기억이 아닌, 머리가 아닌 손길에 남아있는 듯. 할머니의 손은 손녀의 긴 머리카락을 한참 쓰다듬더니 이윽고 손녀의 가슴을 토닥거리며 조용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자장 자장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잘도 잔다. 그 모습에 딸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눈 손녀딸의 두 볼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린 시절 나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엄마의 병 때문이었다. 나를 낳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폐결핵에 걸린 엄마는 병을 옮길까 두려워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나를 할머니에게 보내야 했다. 나는 할머니를 엄마로 생각하며 자랐다고 한다. 그때 나는 자주 할머니 무릎을 베고 옛날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흔히 떠올리기 쉬운 전래동화가 아니었다. 주로 동네에서 전해지는 무서운 이야기였다. 옛날에 네 아랫집에 사는 망태 영감 알제. 그 영감이 한밤중에 강가를 거내는데 언 여자가 물 가운데에 있더라 카이. 머리가 이케 길어갖고 온 얼굴을 덮었다 않카나. 그걸 보고 망태 영감이 지도 모르게 실실 여자가 있는 물속으로 들어간 기라.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는 매번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무서운 이야기를 빌미로 내 안전을 지켜보겠다는 할머니 나름의 작전이었던 것 같다.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들은 밤이면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나는 잠자던 할머니를 깨워야 했다. 귀신 이야기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더없이 평안했던 할머니 무릎은 오랫도록 잊히지 않았다. 요양원에서 할머니는 자장가를 부르지 않을 때면 천자문을 흥얼거렸다.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천자문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배웠다고 했다. 이런 내용은 한참의 소통 뒤에 알아낸 것이었는데 100세에 가까운 치매 노인이 아버지에게 배운 천자문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나는 무척 놀랐다. 잊었지만 잊히지 않는 기억. 할머니에겐 천자문과 자장가가 그랬다.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던 할머니는 이제 다 자란 아이가 떠먹여주는 밥을 드신다. 할머니의 무릎을 기억하는 훌쩍 큰 아이가 할머니를 보살핀다. 나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던 할머니가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복도에 쪼그리고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내던 할머니 얼굴이 환해졌다. 그러고는 자신의 무릎을 툭툭 쳤다. 누워보라는 뜻이었다. 나는 할머니 무릎에 내 머리를 눕혔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할머니 입에서 자장가가 흘러나왔다. 할머니 무릎에서 머리를 두는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 녹음기는 작동을 멈추고 자장가를 중단할 것이다. 그렇게 나는 이따금씩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그녀가 나의 할머니는 아니었지만 그 무릎을 베고 누우면 무서운 옛날 이야기를 듣던 어린 시절과 할머니가 떠올랐다. 그녀가 거칠고 굽은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을 때, 내 가슴을 토닥거리며 자장자장 노래를 부를 때 하마터면 나는 잠이 들 뻔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할머니의 무릎을 잊지 못하듯이 어쩌면 할머니의 무릎도 오래전 작은 아이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가 치매에 걸릴까? 누가 치매에 걸릴까 생각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만난 치매 환자 중에는 술을 즐긴 사람도 있었고 술을 전혀 마시지 않던 사람도 있었다. 담배를 피운 사람도 있었고 담배를 모르던 이도 있었다. 내성적인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활발한 성격의 사람이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오는 경우도 많다. 의사도 치매에 걸렸고 고위직 공무원도 걸렸고 자연 속에 사는 농부라고 치매를 피하는 것도 아니었다.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치매에 걸렸다. 부부가 같이 치매에 걸리기도 했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기도 했다. 자녀들이 부모의 치매에 고개를 숙였고 부모가 자식의 치매에 비통해하기도 했다. 치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누구든 걸릴 수 있다. 치매 초기에 노인들이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이리 살아서 뭐 하겠나. 죽지도 않고 힘들어 죽겠네.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속상해. 신태한산이었다. 한 노인이 목소리를 키웠다. 늙어서 이 정도면 됐지. 죽을 날 받아놓고 들어누운 것도 아니고 가끔 애들 면회 오겠다. 집구석에서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보다야 낫지. 이리 생활하는 게 어떻다고들 그래. 누가 안 그렇대. 아유, 왜 안 죽어. 애당초 정답이 없는 주제였다. 노인들은 독백으로 대화 중이었다. 나는 왜 이 무서운 치매 이야기를 하는 걸까? 다들 나는 아직 치매와 거리가 멀다고 할 텐데 말이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노인들을 보면서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건 성격이나 습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치매에 걸릴 때를 대비해서 성격과 습관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는 평소 삶의 태도가 얼마나 끈질기게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었다. 노인들이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치매 발병 전의 성격이나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평소 말이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은 치매 발병 이후에도 그랬다. 온화한 성품은 치매 이후에도 계속됐다. 정리 습관이 있던 사람은 치매에 걸려도 정리정돈을 잘했다.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은 병이 온 후에 더 자신밖에 몰랐고 잘 나눠주던 사람은 치매 이후에 더 나눠줬다. 치매에 걸리면 기존의 성품이 정상적으로 증폭되기 때문에 이상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본래의 성격과 생활 태도가 아주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 남성이 요양원에 입소했다. 그는 이런 일에 익숙한 듯 보였다. 처음 인사를 건네면서도 어색해하지 않았다. 그는 장애인 시설에서 요양원으로 옮겨온 참이었다. 나는 그를 만나기 이틀 전에 몇 년간 함께 지냈던 노인을 떠나보냈다. 어르신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고
노인이 죽고 나서 그의 옷을 갈아입혀 드렸다. 장의차에 그분의 차갑게 식은 몸을 실었고 차가 사라진 언덕 아래를 한참 바라보았다. 노인이 사용했던 침대는 비어 있었다. 나는 침대 시트를 벗기며 떠난 노인을 떠올렸다. 그와 나눴던 이야기, 그가 들려준 사연들이 하얀 천 위에서 뽀스락거렸다. 나는 새로 입수한 남성에게 인사를 드리며 환하게 웃었다. 노인이 쓰던 침대는 이제 그가 사용할 것이다. 죽은 노인의 자리에 산 노인이 들어왔다. 산 노인은 언젠가 죽은 노인이 되고 언제고 내가 노인이 되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다. 이런 일을 보면서 나는 죽음 앞에서 겸손해지고 삶 앞에서 다시 겸손해진다. 그들이 병들기 전의 삶을 바라보고 병든 후의 일을 생각한다. 나는 치매 환자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실은 그들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정상적인 행동임을 인정하려고 노력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 타인을 걱정하는 노인의 말에 나는 감동한다. 언젠가 치매가 나를 찾아올 수도 있다. 그때의 내 모습이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니기를, 무엇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치매를 예방한다고 알려진 방법들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나에게는 그게 그린 것 같다. 치매가 나를 비켜갈지 아니면 관통할지 알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글을 쓰겠다. 오늘이라 불리는 시간에. 할머니가 요양원을 떠날 때 올해 9명의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마지막 이별은 사흘 전이었다. 자주 마주하는 죽음이지만 매번 늘 낯설기만 하다. 조금 전까지 숨을 쉬던 사람의 호흡이 멈추고 검은 눈동자에 담겼던 빛이 사라지는 일은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 마른 팔에 혈압계 패드를 두르고 화면에 표시되는 에러 문자를 확인하는 일은 미처 감지 못한 어르신의 두 눈을 감겨드리는 일은 걸어서 입수한 노인이 들것에 실려 떠나는 일은 아무리 자주 보아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 급하게 달려온 보호자들이 눈물을 흘렸다. 보호자들은 큰 소리로 울지 않았다. 요양원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을 생각해서이다. 나이가 많으면 죽음에 담담해질 거라는 생각은 어디까지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요양원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어르신들에게 동거인의 죽음을 숨기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진작에 차가워진 요양원의 공기에 몇몇 노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임종이 예견되는 분은 병원으로 모실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병원에서 특별히 해줄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족들이 어르신의 병원 진료를 반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호자는 수년간의 요양원 생활에 이미 많은 경비를 지출한 터였다. 국가에서 80%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지만 개인이 부담하는 요양비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약 처방을 받거나 가끔 어르신의 상태가 악화하여 추가 발생하는 입원비는 별도의 지출이다. 부모가 아픈데 돈 타령이냐고 고깝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개인의 사정을 모르는 한 함부로 파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보호자의 숨죽인 울음에 설움이 느껴졌다. 목 놓아 울기라도 하면 그 삶이 더했을까. 끝내 곡소리를 삼킨 보호자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과 함께했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떠올렸다. 잘 걷던 분이 어느 날 일어서지 못했고 종일 누워만 지내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식사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왼쪽 팔만 움직이던 어르신의 손바닥 온기가 생각났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의 기저귀를 확인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리고 손을 잡았다. 어르신의 몸에 온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요양원에서 노인이 사망하면 경찰관과 국가수 직원이 나와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 최초 발견자와 신고자의 신상 정보를 적고 노인의 병명을 파악한다. 보호자에게 노인의 죽음에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면 비로소 노인은 요양원을 떠날 수 있게 된다. 어르신은 흰 천에 덮여 들것에 실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귀찮다고, 어르신을 자주 들여다보지 않은 두 발이 보였다. 나는 발등을 한참 노려봤다. 어르신을 실은 웅구차는 벌써 사라지고 없었다. 미소로 끝나는 삶이 있다. 생의 시작은 울음이다. 미소를 지으며 태어났다는 아이를 나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우리의 시작이 눈물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 첫 울음이 슬픔에 기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60대 중반부터 많게는 100세를 넘긴 노인들이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데 가끔 50대 중반의 사람도 드물지만 있긴 하다. 치매 환자이거나 뇌경색,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몸 일부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몸은 움직임이 아주 느린데 감정 또한 몸과 다르지 않다. 이들은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도 주인공을 괴롭히는 상대 배우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남극의 빙하가 깨지거나 그 빙하를 타고 온 펭수가 외계어를 날려도 이들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개는 감정 변화가 무척 느린 편이다. 그런 노인들이 간혹 울 때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이들은 눈물 없이 운다. 하기 싫은 목욕을 해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아 다른 노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자신은 참여할 수 없을 때, 건강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할 때, 치매 노인들은 운다. 눈물도 나지 않는데 운다. 우는 척을 한다. 나는 치매 노인들이 진짜로 눈물로 우는 때를 안다. 아들이 찾아올 때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면회를 자주 오는 쪽은 딸이다. 음식과 과일을 들고 찾아오는 이들도 딸이다. 그런데 할머니들은 딸을 보고는 울지 않고 아들을 보면 운다. 치매의 진행 정도와는 상관없이 거의 모든 할머니들이 그렇다. 할머니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받고 대접받지 못하던 시대를 살아왔으면서도 희한하게 아들을 보면 운다. 나의 엄마도 그렇다. 누나는 우등생이었고 현재도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다. 엄마에게 정성을 다하는 효녀다. 그런데도 엄마는 누나를 보면 웃고 나를 보면 운다. 나의 엄마도 아들을 보면 운다. 나는 슬픈 영화를 볼 때 매번 눈물을 흘린다. 울리기 위한 영화에는 폭탄이 숨겨져 있다. 관객의 감정선을 터뜨리기 위해 작은 사건들을 도폭선으로 연결한다. 계획된 지점에 이르면 감독은 뇌관을 작동시킨다. 이 지점에서 어김없이 나는 운다. 요양원에서는 치매 노인들을 위한 영화 관람 프로그램이 있다. 주로 춘향전, 벙어리 삼룡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같은 고전 영화가 상영된다. 그런데 치매 노인들은 영화를 보며 감독이 원하는 곳에서 울지 않는다. 춘향이가 곤장을 맞을 때도, 벙어리 삼룡이가 사랑하는 아씨와 불에 타 죽을 때도 노인들은 울지 않는다. 치매 노인들은 감독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눈물을 흘린다. 한 할머니는 암행어사로 돌아온 이몽룡이 사또를 벌주는 장면에서 운다. 일본 순사에게 잡혀간 아버지가 생각나서 운다고 한다. 어떤 할머니는 벙어리 삼룡이가 살려달라고 오생원 아들을 모른 척하는 장면에서 운다. 6.25 전쟁 때 포탄에 맞아 죽은 오빠 생각에 운다고 한다. 치매 노인들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아니라 기억 때문에 운다. 아들을 보고 울고 과거의 기억으로 우는 치매 노인이 삶을 후회한다고 말한다. 모진 세월을 죽을 둥 살 둥 이 약물고 살아왔는데 이제 좀 편해질까 했더니 그만 치매에 걸렸다고. 내 몸도 좀 돌보며 살걸. 아프기 전에 애들과 맛있는 것 먹고 구경도 자주 다닐걸. 할머니는 지난 시간을 후회하며 운다. 나는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는 삶을 자주 보았다. 하지만 눈물로 태어났다고 꼭 죽을 때도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나는 웃으며 태어나는 아가는 본 적이 없지만 미소 지으며 죽은 사람은 여럿 알고 있다. 그들은 삶에 후회가 없다고 했다. 그들의 죽음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 거친 호흡이 있었고 마지막 숨을 내쉬기 위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했다. 이상한 건 그들이 죽고 난 후였다. 그들의 얼굴은 평안했다. 입가에 미소가 남았다. 나는 그들이 살아있을 때를 떠올렸다. 치매 환자로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그들이었다. 그들은 치매에 걸린 이후에 대부분의 기억은 잊었지만 자신들의 삶에 대한 태도는 잃지 않았다. 매일이 어제와 같은 무료한 요양원에서도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오늘을 붙잡으려 애썼다. 어떤 이는 끊임없이 글을 썼고 어떤 이는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어떤 이는 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나는 삶의 마침표를 눈물로 찍고 싶지 않다. 울음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삶은 재미없다. 그러기에 나는 할 수 있는 한 오늘을 붙잡고자 노력할 것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웃으며 죽기 위해서.